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조봉암 어떤 내용인지 펼쳐보죠. 자, 정부가 문서 조작이나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서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서 박탈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저평가된 인사는 재조명해서 다시 한번 서운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훈부에서 일단 후보로 나오고 있는 사람은 조봉암 독립유공자,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김가진 씨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허위 공적 인사와 관련해서는 서운을 박탈할 계획인데, 거기에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손혜원 전 의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뭔가 공적 심사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동아일보 펼쳐보겠습니다. 아스파탐. 자, 요즘 제로슈거 이런 음료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WHO에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설탕 대신 들어가는 그런 재료인데요. 이걸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비자들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로 슈거 음료 이거 마셔도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라고 걱정이 당연히 나올 텐데, 일단 담배보다는 낮은 단계로 지정될 전망이긴 합니다만, 장수 막걸리라든지 오리온 등 이런 주류나 음료를 파는 일부 업계에서는 인공 감미료 이 아스파탐 대신에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로 슈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일경제 펼쳐보죠. 2주간 총파업,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만 했던 과거 파업과는 달리 2주 동안 평일에도 한다고 하는군요. 평일 오후, 평일 저녁,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5일까지 예고돼 있고 신고되어 있는 도심 집회만 12건입니다. 시민들 출퇴근길 불편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경찰 병력을 만여 명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니들이 물맛을 알아? 후쿠시마 핵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당당하게 일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하고, 안전성 검증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장애 밖으로 나가 거짓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정치권에서 조금 자중해 주시고, 그 정치권에서끼리 쇼로 하고 이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어머님은 지금 고스란히 대를 떠안는데, 네, 조금 전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주말 폭염특보까지 발효된 날씨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그런 장외 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관련해서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막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거북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최병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런 얘기들은? 원래 이런 거 판을 깔아놓으면요, 사실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막말성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과격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이 규탄대를 지금 뭐 거의 한 달 정도 아마 열 모양이던데 이제 그러면 조금 있으면 네. 사실은 그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이제 방류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 투쟁 수위를 훨씬 더 높일 것이고 지금까지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뭐 좀 걱정이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이 여론을 그야말로 그 어떤 오염수에 대한 공포 이걸로 연결시키고 그걸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민생 방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뭐 여당이 가만히 있는다면 모르겠지만 네. 정부 여당도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요즘에 뭐 수산물 먹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아마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낼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다면 이런 공방이 아마 7월 한 달간은 거의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임종석 의원이 뭐 변을 먹어도 이 물은 못 마시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거 지금 봤는데. 하여튼 상호간에 하여튼 뭐 굉장히 듣기 불편한 뿐만 아니라 네. 넘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는 뭐 저희 당이든 뭐 정부 여당이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염수 문제에 불안해해도 저런 대응에 대해서는 불편한 건 또 사실이고요. 또 정부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바닷물을 마신다든가 회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너무 좀 뭐랄까 무기력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수의 그 불안이 그 실존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럼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분들이 쓰는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충분하게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쇼는 쇼로서 하는데 둘 다 미덥지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저러한 민주당의 쇼에 일종의 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횟집 릴레이 먹방, 수조물 먹방 이런 먹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죠. 갑시다.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 이게 바닷물 이게 해수라는 거예요. 해수를 중수행들을 한 겁니다.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야, 짭짤한데 이게. 네.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온 물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그 진한 거예요 이게. 수산시장 수조물을 떠마신 국민의 의원들의 발상 자체가 기괴합니다.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똥을 먹을지언정 물은 못 마시겠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리고 수산시장 가서 그 물을 떠먹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냥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이제 뭐 적나라하게 우리 국민들과 뭐 전 세계 이렇게 뭐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가십적인 부분이 대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소개되고 있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 모습들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신통에서 같은 나갈 거 아닙니까? 경우는 과거에 MB 정부 시절의 소위 파동이라든지 또 막 박근혜 정부 시절 뭐 할 것 없이 사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드 성주에서 재배되는 그 참외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맛있는 참외인데도 그걸 몇 년 동안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서 밭을 갈아 엎어야 할 정도까지 엄청난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방출되면은 국민 건강 안전을 해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적이고 보다 정부가 과학적으로 일본 저런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한 대처를 하는지 그걸 감시하고 그걸 또 민주당이 국회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절대 의석의 제1야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저렇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만 몇천 명 모인 그런 민주당 당원들 다 모아놓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전부 괴담이고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동의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소금 사재기 운동하죠. 또 수산물 판매가 하락돼 가지고 횟집이든 이런 수산물 엄청난 산업 자체가 지금 항폐화되고 있죠.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최병묵 편집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IA 사찰단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오고 네. 실질적으로 이 처리수가 오염수 이 처리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세계인들의 그런 태평양 해안 연안 국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팔걷어 붙이고 나서야죠. 네.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선동 정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불 리스크라든지 그런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이혼 사건 덮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우리나라 민주화는 직선제를 이뤄낸 이후를 정점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주당이 지금의 정부를 향해서 반민주적이다, 독재다, 뭐 쿠데타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사실 탄핵 열풍일 때 그때 선동 구호가 그거였죠. 이게 나라냐. 저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나라였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처리수든 오염수든 이거를 좀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으로 그러면은 협상단을 만들어서 사찰을 했으니 사찰단을 보낸다라든가 이런 권한을 입법을 통해서 만드시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거리에 나간 의원이 이번에 주말에 90명 정도라고 하는데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명단 아닙니까? 그거 말고 그럼 구체적으로 오염수를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저 선동 말고는 하는 게 없다.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넘어뜨리면서 너무 쉽게 정권을 얻으셨던 거 아닙니까? 선거로 정당한 선거를 한 번도 이겨본 적 있으신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전 말고는 정권을 이렇게 얻을 자신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을 찍을 때 국민이 선택을 했고요. 네. 역대 최대 다수표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임기 불과 5년도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끌어내리고자 이렇게 거리로 나서는 게 야당의 본분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긴 합니다만 17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고 과반 이상을 확보한 야당이기 때문에 이걸 선동 그리고 장외 투쟁으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입법 활동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금 신은숙 변호사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발언 중간에 민주당이 제대로 해서 정당한 선거로 이긴 적이 있느냐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뭐 중간 과정 그리고 배경이야 어쨌든 간에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배출하고 또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지난달 30일 벌써 지난달이 돼버렸는데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는 그런 본회의가 있었는데 동시간대에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문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야권의 김영주 의원, 김영주 부의장 오염수 본회의 중에 일본 여행에 관한 문자를 자신의 어떤 지인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는 부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방류 철회 결의안 처리하면서 기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은 아직까지 해명이 없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조정식 사무부총장 2일에 기자회견하면서도 아직도 당에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뾰족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김영주 부의장의 문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김영주 부의장이 국회에서 일본 여행 계획의 메시지를 지인과 주고받았는데 체류 기간이 짧으시기 때문에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가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너무 동쪽보다는 다른 지역들을 얘기하면서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 치실 수 있고 여기에 치실 수 있고는 골프를 치실 수 있고라는 얘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홋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라고
김영주 부의장이 직접 자신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이 더욱 비판받는 이유는 의정 활동 중에 한 말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인데 지난 5월에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아니래도 뉴스만 본 사람 다 알아요. 1리터의 물을 오염수로 마셔야 된다 그 발언 하나로 얼마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일본을 도와주는 겁니다. 1리터. 자, 이상민 의원 어떻습니까? 일본 오염수 문제로 일본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일본에 여행 가겠다라고 지인 것 같아요. 좀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면 지금 뭐 1년에 몇십만 몇백만이 한일 간에 이렇게 왕래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한일 간에 뭐 하여튼 오염수 문제를 비롯한 뭐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뭐 개별적으로 여행 가는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회의 시간 직무 중에 뭐 카메라 기자분한테 저렇게 포착될 정도로 주고받고 했다고 하는 건 어쨌든 그거는 뭐 그 직무의 시간에 직무 아닌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호된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오염수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한일 관계 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와 여행하는 문제를 이렇게 섞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뭐 마침 여행 가는 것이 마치 뭐 파렴치하거나 또 뭐 부끄러운 일이거나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분리를 좀 해서야 되지 않을까. 뭐 일본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뭐 반일 감정 그리고 해서 표리부동한 행위다 이렇게 직결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본인도 이게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 대목에 보면 한국인 없는 곳 뭐 이런 거를 이제 아마 가이드한테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난 5월에 얘기한 뭐 1리터 이상 마실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막 따져 물었는데 아마 7월 18일부터 가면 그때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이후일 겁니다. 네. 지금 저 홋카이도 지역이 후쿠시마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3박 4일 가면 1리터 이상의 물을 결국은 마시게 될 거예요. 네. 이제 김영주 부의장도. 이런 부분은 적어도 본인도 그 불편함을 상당히 저 대화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저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상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여행 가는 거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장면에서 아 이건 이중잣대 아니야? 라는 느낌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점을 저는 감안을 하고 아니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으면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죠? 당연히 해명을 해야죠. 김영주 부의장이 해명이 뭐 있긴 한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함께 여행을 가자는 동생의 제안에 비용을 알아보라고 한 게 전부고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다라는 요 간단한 해명 정도만 나왔고 뭐 구체적으로 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했던 발언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곤혹스럽고 민주당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김영주 의원이 지금 민주당 국회 이제 부의장이에요. 그러니까 7일 임시 국회 의사 일정을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아마 7일 18일 정도면은 이제 임시 국회 이전에 이제 그 이전에 7일 18일 이전에 마감이 되니까 이게 마감되면은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조금 휴가 기간이 휴식을 취하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때 이제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원들이 일본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특히 홋카이도 이쪽이 기온이 여름에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온천도 좀 하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도 좀 치는 게 보통 뭐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 이제 특히 민주당이 뭐 민주당 당원들 한 10,000여 명 모아놓고 저 임종석 의원의 그런 뭐 변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시당 김용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친일 정권 매국 정당 그리고 반드시 타도하자 뭐 이렇게 막 아주 객한 뭐 구호로서 반일 감정을 지금 최고조로 또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일본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풀고 그 빗장을 풀었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전체 여행 관광객의 3분의 2예요. 그런 특히 그 젊은 층이 많은데 이런 우리 국민들의 또 정서도 고려하면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 우리 국민들이 한기하고 오염수의 그 위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저걸 대처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우리 한반도 특히 어업인들과 국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대처해라. 그리고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안내해 주면은 참 오랜만에 한일 관계 정상화시키고 한미일 이렇게 굳건한 동맹 체제로서 뭔가 이제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잡아가는 이참에 지금 민주당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 이상민 의원께서 어제 민주당 집회 놓고 유일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견을 내신 분이 제가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이에요. 우리 국민의힘도 지난 2020년 그때 광화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 때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총선에 망해버렸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으로서 이 사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세계 맥주집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유명한 맥주 그거라도 하나 문정부 때 먹으려면 매국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과 유사한 캠핑용 난로가 100만 원까지 80만 원,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에서 그걸 들여오지 못하니까. 일본에서 들여왔으면 그 3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었던 거를. 온 국민을 5년 내내 일본 제품만 하나 만져도 매국노로 소리를 듣고 일본을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데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쌉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갈 수 있는 이웃 나라였던 거죠. 그거를 전부 봉쇄를 해놓고 못 가고 일본이라도 혹시 갔다 오면 뭐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뭐 조사 받는 거 아니야?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감정으로 5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의원들이 자신들은 일제차를 타고 그리고 또 일본 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이런 얘기를 오간다는 게 결국은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편안함을 없애고 그럼 중국도 못 가고 일본도 못 가고 세계 어느 나라 여행도 못 가고 5년을 꽁꽁 묶여 살아서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폭발하듯이 명품을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태가 정치가 불러온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 18일에 가려고 예정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못 가겠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는지도 해명이 나오는지도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일본에 가겠다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이건 뭐 여행 가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일하러 가겠다는 건데 안민석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방일 투쟁에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자비로 일본에 가서 효과적인 투쟁을 이제 하자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인데요. 아마 뭐 수일 내로 방일 투쟁단이 구성이 돼서 일본을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7월 초쯤 뭐 간다는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요. 양이원영 의원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뭐 좀 따져 묻겠다, 뭐 기시다 총리 관저까지 앞에 가서 시위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예전에 갔을 때도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도 간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뭐 출발할 때는 기사가 대단했었는데 별다른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양이원영 의원 등 4명이 가셨고 도쿄 전력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했는데 그게 불발이 돼서 간담회조차 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하고 돌아왔는지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근데 2차로 이제 7월에 또 3박 일정으로 2박 3일 일정을 또 간다고 하시는데 안민석 의원과 윤미향 의원 등 10명이 가신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총리 관저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오영수 뭐 방류 반대 시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 뭐 불보듯 뻔한데 일단은 이번엔 가서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단체와 이제 면담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셔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얼굴 체면을 좀 세우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면은 카운터 파트너가 일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입니다.
네. 그분들하고 공식적인 그 만남의 자리를 준비를 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의 뭐 자민당이든 또 민주당이든 그쪽의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염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 또 걱정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사전 대책, 뭐 사후 책임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한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외교 활동이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단체가 아닌 국회의원이 이제 무슨 수상 관저 앞에서 뭐 이렇게 시위를 한다든가 네. 이거는 우리도 일본 못지않은 그 같은 중견국가이고 국가의 채통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위신도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수상관저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고 하는 게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불편합니다. 뭐 뭔가 그거 하러 굳이 할 거 있고 피켓 시위하려면 여기서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그쪽 가서 수상을 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 수상을 또 만나서 뭐 그런 자리가 있다면 수상한테 강력히 뭐 요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변두리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나 채통이나 이런 게 별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구나 이제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 일당 아닙니까? 네. 그 일본으로 말하면 자민당에 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 정도에 걸맞는 위상과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 소속 의원이 그냥 무작정 가서 수상관자 앞에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설전이 또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특별법. 이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마약 도취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과 막말 공방이 일었는데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 마약에 도취가 돼 있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여당 대표의 막말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 신조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 무슨 염치로 인신 공격하느냐. 개딸이라는 마약에 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막말들이 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뭐 원래 막말은 이렇게 자꾸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인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런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이제 저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저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부글부글합니다. 내용을 놓고서요. 네. 내용에 이제 과도한 부분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논의가 안 돼 있어요, 여야 간에. 그리고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이제 의석을 앞세워서 가결을 시키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과 저런 식으로 말싸움을 할 게 아니고 네. 입법 싸움을 해야죠. 그 이태원 특별법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도 자꾸 뭐 마약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같이 그걸 놓고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뭐 정 결론이 안 되면 결국 의석수대로 가는 거죠. 뭐 가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실제 뭐 입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법이 되면 또 여권은 여권대로 뭐 그 제의 요구권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법에 정해진 권한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자꾸 법 좋아하지 말고 네. 제가 보건대는 협의를 통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국장님 말씀이 정말 일리 있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국회에서는 선진화법 이제 이후에는 그 선진화법의 그 기본 이상 뭐 정신이나 취지는 다수의 뜻대로 이제 결정을 한다. 다만 수기의 시간을 갖는다. 소수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러면 그 핵심되는 제도가 패스트트랙과 안건 조정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패스트트랙에 넘겼다는 얘기는 그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야가 수기를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셨다나 김기현 대표도 무슨 마약 도취다 이런 극한적인 말씀을 할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법안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부당하다는 점이라든가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 여론조를 해야죠. 그리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빼고 가감하는 수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야당도 그 법안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나 전체 법 체계나 현실적인 재정적 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말싸움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가서 이제 다수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하면 법은 엉망진창이고 또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되고 이제 저도 최 국장님 말씀대로 그 여야가 저렇게 막 극한적인 말로 싸울 것이 아니고 입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론을 좀 벌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패스트트랙으로 수기 시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 수기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기의 의미가 크게 없었던 건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건 조정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꼼수의 여러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을 법안에 대해서 심의 안 하고 네. 그 이렇게 어쩌면 어영부영해서 그냥 넘기는 거는요 여야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내 상황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윤 대통령이 문정권을 겨냥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그 발언 있죠.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발언. 그 이후에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친이낙연계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목소리를 또 높였습니다. 자, 논란이 됐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분열적인 발언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굉장히 모순된 그런 언행을 하고 계신다.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의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갔었죠. 검찰 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쿠데타였다. 거기다가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하는 거 아닌가. 열등감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총장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 수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김성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지난주 저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자총 축사는 네. 준비된 원고를 보시고 읽었지만은 거의 그 내용을 안 보고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소신과 확신이었어요. 저 자리에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한마디로 국가 안보를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나라 전체의 도처에 이제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 그런 측면에서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데 국가의 위해를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걸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특히 이제 김정은과 지난 5년 동안의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방 그 GP도 다 파괴해버리고 네. 또 지뢰도 제거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그때 대한민국 국가가 있었습니까? 고문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 그 국민의 헬세로서 지어진 개성공단에 남북거래소가 김여정 말 한마디에 폭파하는 그 암담한 장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부 뭐 했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그리고 계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정치적 행위는 이참에 이제 접어두는 것이고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반국가 세력을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런 반정부 국가 세력들이 득세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법 제도 이거 무시하면서 때법이 통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 아무리 해도 뭐 법치에서 이걸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국가는 없었던 것이죠. 그걸 이번에 바로 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런 발언했는데 그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쿠데타로 잡은 정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대한민국의 5.16 그 혁명 이후에 지금 쿠데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두환 아니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좀 반박을 좀 할게요. 이견이 있어서 뭐냐면 지금 그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정치 세력이나 또는 뭐 사회 뭐 시민단체나 여기를 그냥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건 매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실도 그걸 뒤늦게 이제 감지했는지 이거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대통령실 말대로 한다면 누구에 대한 겁니까? 국민의힘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성태 의장님 말씀하셨다나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 쭉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민주당을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다 알만해요. 그러면 그 민주당에 속한 저조차 섭렵한 겁니다. 그냥 비판 세력도 아니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 그건 엄청난 무서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말씀은 알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고깝겠죠. 그리고 아주 성가실고. 그러나 뭐 야당이라는 존재가 또 사회단체라는 데가 늘 정부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해야 될 주된 기능이고 특히 요즘 저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을 대변하는 거고 물론 그 중에 이제 표현이 지나치다든가 또는 근거 없이 한다든가 이런 건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비판하면 되지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또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쿠데타라고 이렇게 하면 둘 다 너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부연시키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이거 경찰로 이관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보관입니다. 이 대공수사라는 거는 수십 년 동안 그 노하우 경험을 축적해야만이 또 한 사람의 정보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대공수사 기능을 갖다가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찰로 이걸 수사권을 이관시키는 이런 조치를 했대. 그럼 대한민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수호하고 지키는 가운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지만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걸 망각해버리는 그런 체제가 대한민국 도처에 깔려 있다면 이거는 국가적 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제가 하나의 예를 하는 거에 겁니다. 대한 제가 그 말씀만 우선 쟁점이니까 드리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거를 좀 준비나 여러 가지 수사 기능을 이렇게 국가 기능을 전체를 좀 디자인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위 뭐 검수완박이니 막 이래가지고 좀 뒤죽박죽 만든 점이 있다는 건 저도 개인 의견이지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이거는 뭐 문재인 김성태 의원님, 뭐 이상민 의원님 지금 뭐 이제 얘기를 쭉 하시다가 대공수사권까지 얘기가 이제 번져 갔는데 어찌됐든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표현.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어찌됐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는 곳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TPO, 시간, 장소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들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불편하다라는 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된 것인데 쿠데타라는 표현을 등장시킨 사람이 또 있습니다. 뭐 목적은 다르지만 윤영찬 의원과 목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쿠데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저는 검찰개혁 정말 문재인 대통령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검찰은 공무원입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해임시켰으면 됐어요. 윤석열 바로 해임시켰어야 돼요. 왜 해임을 못 시켰습니까? 뭘 그렇게
겁을 내고 후폭풍을 두려워해서 애초부터 나는 임명을 반대했지만 윤석열 임명했더라도 조국 장관과 싸웠을 때 인사권 침해 쿠데타잖아요. 그걸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오냐오냐해서 여기까지 만든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추미애 장관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인사권자가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이미 추미애 장관이 징계했던 게 1심에서 이겼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시켰으면 지금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좀 다급해지면서 동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좀 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인데 어떤 취지에서 저 쿠데타라는 단어를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릴게요. 자꾸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관계된 모든 정치인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쿠데타까지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총에서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 그리고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면 되는 것이지. 다만 전임 정부라도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거나 정치 일선에 나서 국민을 선동하고 괴담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발언 중에 민주당을 특정한 건 아닌데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 얘기를 저건 민주당이 너무 재발적인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다 그 얘기 들으면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를 하는 거 지칭하는 거 다 짐작이 되는데 뭘 또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그런 말을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못한 걸 빨리빨리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뭐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반국가 세력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두 분 얘기는 듣도록 하고 그만하도록 하고요. 앞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본인이 좀 살 길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최병기 어떻습니까? 뭐 저렇게 한다고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본인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이 국면이 싫은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보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 자체가 본인한테는 이제 재앙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탄생 과정부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런 식의 쿠데타 얘기가 자꾸 앞에 뭐 수식어가 붙어요. 뭐 사실상 쿠데타니. 이건 뭐 인사에 관한 쿠데타니. 근데 원래 쿠데타라는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쿠데타는 이제 우선 쿠데타의 첫 번째는 비합법적인 그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저렇게 쿠데타라고 할 건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 뭐 오늘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했던 분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이제 빨리 검찰에 나가서 해명을 하고 뭔가 누명을 벗겠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발언들도 하나하나 쌓여서 사실은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저는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주장한 사람은 저희 민주당 내에 제가 유일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욕 바가지 먹었어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도 받고. 근데 그 당시에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였거든요. 네. 그럼 대표가 그런 생각 가졌으면 그때 해임 요구를 했어야죠. 둘 다. 국정을 문란시킨 두 사람인데. 그런데 뭐 지금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해임 안 했냐라는데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포함해서 해임을 시켰어야죠.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언론에 그냥 1년 가까이 어지럽혔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을 아주 그냥 고민 속에 빠뜨렸고 그랬으면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해임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한 거에 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문제도 있겠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당시 또 대표였던 송영길 대표의 책임도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그때는 입을 다물었지만 지금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대표. 두 전직 대표가 문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추미애 전 대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물러나 달라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중간에 농간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몇 달을 버텨왔는데 네. 그 결론이 네.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검찰총장은 이제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미 느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먼저 물러나게 하면은 검찰총장이 네. 잘못한 게 없는데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본인은 문 전 대통령 전 정권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지금의 대통령을 자기가 처리해 주려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걸 막아 세웠다. 그 불만이다. 이제 와서 그걸 얘기합니다. 이상민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요 당연히 검찰총장 자기 휘하에 있는 기구의 수장하고 그거 잘 리더십 발휘 못했으면 그 정치적 책임은 당시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졌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세간의 평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드는데 최고로 기여한 분이시다.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선대 본부장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뭐 좀 전에 이상민 의원께서 뭐 지난 대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최대한 기여하신 분이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걸 뭐 저희들도 꼭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이 윤석열 총장 임명에 대한 입장을 본인이 뭐 반대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걸 충분하게 저지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입장이었어요. 지금 와서 저런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네. 또 추미애 전 장관께서 저런 또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은 이제 한마디로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이제 무더위 더위도 가고 나면 곧 총선이 계절이 되는데 때가 되면 나올 거 다 나오고 또 설 때 되면 다 서는 게 총선 전의 계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 장관께서도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원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전 소신이 있다고 전 봐요. 저게 무슨 소신이에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좀 뭐 원망하실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서 사실상 김경수 경남지사가 총대를 맸잖아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시 특검이 조금만 더 올라갔다면은 어느 분 이게 소재 책임이었는지 뻔히 나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아직 임기 남겨두고 김경수 경남지사 국민 여론 보면서 사면 복권 안 시키고 퇴임하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미애 장관 같은 분도 저렇게 뭐 비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때 비판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그리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겁한 국정 운영의 행위에 대해서 그때 얼마나 크게 분개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어제 오후에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글인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괴롭고 아픕니다. 그러나 진실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진실 위에 민주주의가 서야 민주주의도 굳건합니다. 결국 진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썼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징계를 했던 바로 그날이거든요. 네. 그날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저 사표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이제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사표를 냈다는 건데 저는 그 당시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추미애 전 장관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에서 자꾸 추미애 법무장관을 가지고서는 곧 이듬해에
그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못 치른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뜻을 받들었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그 당시에는 네. 옳았다. 만약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계속 유임을 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시면 뭐 무의미한 얘기지만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판단이 네. 저는 옳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다음 총선에 또 나오기 위한 어떤 길을 가고 있다,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많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요.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지나고 나서 그 권력이 없어진 다음에 추후회하는 건 그건 비겁한 태도입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해야죠. 그 당시에 했으면 그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싸우든지 시정하든지 바로 잡든지 해야지. 지금 지나고 나서 뭐 진실을 말하고 민주주의가 어떠고 하면 아유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사 가시죠. 자. 놓치기 아까운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전 국민을 상대로 키링 무료 배포에 나선 대통령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은숙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 키링을 전 국민에게 배포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인 거죠? 일단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키링을 제작해서 4가지 종류로 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걸 전 국민에게 배포하겠다라는 것인데 엑스포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키링을 오늘 처음 들은 거 보면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에 앞장서고 계셔서 그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부산 엑스포가 정말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 주말 부산에 좀 내려갔다 왔는데 부산에 정말 엑스포 분위기가 좀 뭐 들썩들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곳곳에 현수막 달려 있었고 뭐 지나가는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이런 데 2030 엑스포를 위한 그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말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키링 홍보 효과도 효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 염원을 담아서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베트남 방문, 국빈 방문했을 때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어서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최봉 위원님. 네, 베트남 매체 뭐 이런데 이제 저걸 아오자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 아오자이를 입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 뭐 이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정상의 부인이 가서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찍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저 옷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인터넷 그 네티즌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관한 그 호평 일색이다 하는 것들이 일부 언론의 보도까지 됐습니다. 네, 김 여사의 아오자이 의상 집중 조명되고 있고 베트남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놓치기 아까운 뉴스는 바로 사진으로 만나보죠. 사진 보여주시죠.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퀴어 축제에 저런 복장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미니스커트, 청 미니스커트를 입고 파란색 배꼽티라고 해야 되나요? 배꼽티를 입고 그리고 퀴어를 상징하는 레인보우 부채를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저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봉 위원님? 저거는 이제 그 지난 그 토요일이죠. 그 서울시청 앞 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을지로 쪽에서 그 퀴어 축제를 열었는데 뭐 본인의 정의당의 그 여러 가지 이념적 지향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뭐 저걸 위해서 진중권 그 교수는 뭐 다이어트까지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전하고 그랬더군요. 뭐 그야 전 뭐 본인의 소신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네. 항상 복장으로 좀 화제를 불러오는 류호정 의원인데요. 과거에도 뭐 분홍색 원피스라든지 또 문신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지금 이 모습입니다. 노란색 원피스, 앞서 분홍색 원피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고 평범한 30대 젊은이의 모습을 많이
국회 본회의장 뭔가 좀 딱딱하고 무거운 본회의장에서 보여주면서 파격적인 그런 복장으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30대 아니에요. 30대 아닙니까?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 대한민국 나이를 조금씩 줄여줬지 않습니까? 그 유호정 의원님 20대입니다. 20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를 하면서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의 저런 뭐 패션 저런 모습은 발랄한 그런 다양성이 추구된 그런 뭐 참 개인적인 뭐 그런 입장이고 그걸 굳이 뭐 비판하고 뭐 비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뭐 자신의 뭐 어떤 의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그 뭐 저기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또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젊고 그러니까 저렇게 막 저 이렇게 짧은 치마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간 저 때도 또 금방 나이 먹으면 이렇게 지나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런데 뭐 염색도 하고 뭐 이렇게 브리칭가 해본가 가끔은 김 회장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좀 상태가 나이 때문에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두 선배들이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도 뭔가 파격적인 행보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호정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제가 청바지도 입고 반바지도 입었었고 물론 정장도 입었었고 여러 복장들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예. 제가 정장을 입을 때는 니까짓 게 무슨 정장이야 뭐 이런 말들부터 해서 항상 어떤 성희롱성 발언이라든지 혐오 발언은 있어 왔기 때문에 뭐 무슨 옷을 입어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은 정장을 하고 입어도 다녔죠. 말이 있어. 자, 유호정 의원의 파격 행보 그리고 부러워하는 두 정치권의 선배님들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놓치기 아까운 뉴스는 바로 마동석 씨의 영화 범죄도시 시즌 3입니다. 개봉 32일째인 지난 1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나탄다. 비슷하면 밟아. 야, 너 그러다 혼난다. 보시면 저한테는 뭐 제 인생 자체죠. 거의 살아오면서 인생을 많이 여기다 담았던 것 같아요. 내 칸만 가면 돼. 그리고 넌 무릎을 꿇고 밤에 율법을 천만 관객 돌파에 마동석 배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표정이. 네. 굉장히 기쁜 표정인데 조금 더 재밌고 변화하면서 좀 진화하고 그런 시리즈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즌 1, 2, 3. 1, 1이 워낙 흥행했기 때문에 시즌 1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시즌 1은 못했고 시즌 2부터 이제 1,000만 관객 두 번 이어서 1,000만 관객 돌파했는데요. 이번 돌파의 흥행 원인은 최우수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대중층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2가 너무나 잔혹해서 시즌 3도 이렇게 된다면 안 보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개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15세 등급으로 내렸고요. 상영 시간도 105분으로 줄여서 영화를 보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40여일이 채 되지 않아서 1,000만을 넘겼다라고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사실 뭐 이혼께서도 얘기했지만 별 내용은 없는데 뭐가 매력이냐면 마동석 씨의 호쾌한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처럼 호로록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감이 있는 실제 맨주먹의 이 액션이 있고 그다음에 권성징악에 대해서 아주 선명합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감이 넘치는 형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략적으로 좋았던 것이 이제 대형 블록버스터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그다음 미션 임파서블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개봉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데 저도 곧 가서 보기로 할 건데 아직까지는 그 줄거리 절대로 비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 저 영화 그 댓글을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동석이 말이야 정치인들 좀 좁혀야 되는데 그 마동석이한테 맞으면 한 놈도 지금 살아남을 놈 없다고 막. 그래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어쨌든 마동석의 독특한 캐릭터 그게 이제 매력 어필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1000만 관객 사실 한 번도 하기 힘든 걸 2번 연달아 했고 그리고 과거 부산행 때부터 시작된 마동석이라는 배우의 어떤 흥행 보증 수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범죄도시 시즌 3 올해 벌써 1000만 관객 아마 첫 1000만 관객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첫 1000만 관객 한국 영화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맞짱, 신통한 맞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송용우에 대해서 지금 간첩 혐의가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 측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입북했지, 거기서 난파돼서 지하 공작했지, 6.25 때는 북한 중앙당하고 접선했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자료의 신빙성도 저희들이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지네들이 무슨 권리로 난파라는 소리와 간첩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그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주장을 이렇게 공공연히 하는 게.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저평가됐던 인사나 단체를 재평가하는 것과 함께 문서 조작이나 친북 논란 등이 제기된 가짜 유공자는 서원을 박탈하겠다는 그게 바로 골자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친북, 위조 의혹 독립유공자 걸러낸다. 자, 아직 어떤 사람을 걸러내고 어떤 사람을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그리고 일부 취재를 들여다보면 조봉암, 김가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운을 검토하고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탈 후보로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 공산당 활동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고 지난 6번 탈락하고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7번째 만에 지금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깨름직하다. 한번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군수 씨 그리고 전월선 씨 역시 다른 사람의 공적을 가로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손혜원 전 의원과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의 자격 박탈 여부일 겁니다. 특히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부친의 경우에는 선정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나경원 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손혜원 전 의원의 반박까지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혜원 부친의 경우에 해방 이후에 난파된 공작원이다. 그리고 조선공산당 활동을 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손혜원 부친의 서원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친의 경우에 이 절차에 있어서 손혜원의 권한 남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친이 과연 이 독립유공자로 서원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독립운동했던 거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북한의 정부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를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 이건 정쟁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6번이나 탈락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보훈 심사를 통과했던 거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예. 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이렇게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승격됐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온 국민들이 특히 이 보훈 가족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신들의 그 선열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자부심이라도 정말 크게 가졌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런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제일 큰 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희생과 헌신이 한마디로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인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고 공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공식적인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 헌신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정한 국가 보훈 기준에는 적합치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훈법의 근거는 제가 파악한 것은 건국공로로 이제 훈장과 포장을 합니다. 건국공로. 두 번째가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그런 공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은 1948년도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그걸 모든 걸 말하는 건데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항일 운동을 하긴 했는데 네. 한 이후에 북한에 쉽게 말하면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더 부역하고 그 길을 위해서 남한에 내려와서 간첩 행위를 했다면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국가본부의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해야 되냐, 바로 이 문제죠.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그 손용욱 씨께서도 조선 이 공산당의 책임 청년 그 당원이었어요. 청년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과거 DJ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6차례나 이 사람을 갖다가 공적심사에서 탈락을 시킨 건데, 이걸 결국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 이 규정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3년 동안에 무려 39명이나 다시 서문을 해요. 이걸 바로 잡아야죠. 예, 뭐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나 또 그 결과가 승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뒤엎었다, 또는 다른 잣대 정략적인 어떤 의도로 만약에 그랬다 그런다면 사실은 그 오히려 전체의 보훈가족이라든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바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상대되는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소명도 또 듣고, 그리고 공정한 또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에 의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뒤엎고 또 다시 정권 바뀌면 또 뒤엎고 이런 일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보훈부가 잘하는 건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봉암. 네.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그 방송 출연하면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하고 차 한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조봉암 씨하고 또 김가진 씨에 대한 부분을, 공훈에 대한 것을 재평가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나 뭐 이런 걸 검토를 한다길래 이거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념적 잣대. 그냥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시대의 압박에서 독립운동을 해나갈 때 이념적인 사회주의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 당시에 하나의 어쩌면 젊은이들의 트렌드였는데, 그런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했다든가 대한민국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아주 완고한 이념적 잣대로 배제돼 왔던 그 조봉암 씨나 김가진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재평가해 가지고 그런 유공자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는 저는 매우 윤석열 정부가 긍정적인 여러 가지 하여튼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던 부분, 공적이 허위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지만, 취소를 한다거나 박탈을 한다거나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걸 걸러내는 객관적인 어떤 조사 과정 그리고 투명한 절차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더 큰 불만도 발생하지 않고 또 다른 논란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시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2018년입니다.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면서 말이에요. 이걸 어떤 내용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강복 이후의 행적 불분명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주의 운동도 한 사람도 이제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3년 동안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39명이 다시 서운을 받게 돼요. 이런 걸 제대로 지금 챙겨 보겠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전 세계사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 전쟁사에서 더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장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선엽 장군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죽고 난 이후에도 사망하신 이후에도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분이 어떤 일? 6.25 전쟁 때 그 생사고락을 다짐하는 그 전우들과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어내신 분인데 그런 분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그 평가가 동일한 잣대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가능하면 좌우 이념을 통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또는 완고하게 이념적대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일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나라의 기틀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면 그런 사회주의 또는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하더라도 비교 형량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주자. 이것이 오히려 국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어찌됐든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와 어떤 조사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더 큰 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토마토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